얘기를 좀 전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서울일보연구소 손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질문에 충실하게 제 생각만을 적어왔는데요. 네, 일단 제가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어색한 것 같습니다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 아베 시대의 평가를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저는 대외 정책과 국내 정치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대외 정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자 협력이 사라지고 미일 동맹이 재등장했고 강화된 시기, 그리고 자주국방, 한마디가 아니네요. 자주국방 능력을 모색한 시대였다라는 거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아베가 2012년에 등장할 때 시기를 생각해보면 이제 민주당에서 정권을 다시 되돌려 다시 빼앗아 오는 시기였는데요. 일단 민주당이 뉴 아시아니즘이라고 이런 개념을 내세우면서 생각크 문제로 인해서 중일 관계가 많이 악화된 상황이었고 또한 그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푸텐마기즘 문제로 아주 어려워진 상황에 일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베가 등장을 했는데요. 2012년 이후 일본의 대외 정책은 미일동맹 강화 계속해서 주장해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민당의 아시아 경시라고 많이들 비판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 정권이 실패한 부분을 보상하려는 어느 시도가 아니었을까라고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을 견제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는 일본도 중국과 한국과의 갈등이 심해졌고 정부 레벨에서 다자 협력이 매우 어려운 시기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 민중 갈등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일본 자민당 정권은 미일동맹 중심주의적으로 가지 않을까 변함이 없이 이 부분을 저희가 전제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베 시대의 일본은 미일 동맹 중심으로 이렇게 지역을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는 단계, 아직 거기까지 못 갔지만 일단 준비를 하는 단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베가 주도한 일본의 방위 능력 강화, 집권주의적 국가 전략 세우기,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헌법 해석 변경 등 이러한 변화는 한국 입장에서는 갑자기 아베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가 좀 쉽지만 사실상 전후에 계속해서 진행되어 온 일본의 보통 국가화, 자율성 확대 등의 맥락에서 보았을 때 필연적이었다. 물론 이런 파라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아베 시대의 대외 전략이 아베란 리더십이 때문에 이루어졌지만 언젠가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결과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아베 정권의 이러한 변화들이 자주국방 능력 확대 이런 시도들은 일반적으로 진행하지는 않더라도 앞으로도 길게 봤을 때는 더 심해질 것이다 라는 예측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인데요. 아베 시대의 국내 정치는 자민당의 새로운 루위 체제가 형성되었고 완성된 시기였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임기 내내 통틀어서 아베의 수상을 둘러싼 관저 관료 간 유착 문제가 되게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소위 청탁행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문제 제기가 되어왔습니다. 이런 현상을 봤을 때는 내각 인사국을 통한 관료 장악이라든가 단내 사정 심사제도와 구별되는 총리 직속의 득표기관을 통한 톱다운이고 패스트트랙의 정책 추진 등이 여러 발전되면서 이러한 힘을 발휘하여 현재 권력을 많이 키웠습니다. 파벌 정치에 인한 권력 분산이라든가 정책의 다양성을 추구했던 옛날 자민당 모습과는 달리 이러한 균형과 경제의 밸런스가 붕괴하고 있다. 자민당 내에서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부당한 것은 권력이 단지도구나 간접에 집중되고 있고 소위 말하는 카르텔 전방, 카르텔 정부
가두제적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파월 전체는 어느 정도 아직 더 살아는 있습니다만 있고 SNS를 통한 시위, 반대 시위 이런 것도 활발해지면서 정부도 많은 새로운 과제를 면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확실하게 옛날보다는 옛날 자민당 55년 체제 하에 자민당과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 군내 전체적으로 제가 아베 시대의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3당의 등장인데요. 2000년대에는 서선거구 제도 도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후 야당 체제가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자민당과 민주당 이 두 개의 거대 정당으로 전당 간 경쟁이 펼쳐졌었는데요. 하지만 2010년 이후에는 지방 전당을 기반으로 하는 제3당들이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사카 유신에 도쿄 토미파스트 등 일본 대도시에서 세력을 키우는 전단들인데요. 이 중요한 것은 이 전단들이 많이 우파적인 의원들, 소속 의원들은 그렇지 않더라도 리더들이 많이 우파적인 개념이나 이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오사카 유신에는 오래되기도 했고 아베 정권과 긴밀한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수로 작동해왔고 작동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2012년에 민주당이 분열하면서 야당 분열이 심화되었는데 제가 표를 추적하는 것이 약간 연구의 주된 작업인데요. 표를 추적해보면 과거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 이후 누굴 지지했을까를 봤을 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예 투표를 안 하는 사람들, 포기한 사람들, 투표율이 아주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것에 나타나는데 두 번째로는 이 과거 민주당 지지했던 사람들이 유신이와 같은 제3당 지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자민당에게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이들이 반자민당 유권자들이 대부분이고 그 수가 꽤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아베 정권의 그 봉과를 물어보셨는데요, 남기 교수님께서 공을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물론 이것을 아베가 의도해서 된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아베 정권의 공을 이야기해보면 아베가 이끄는 자민당이 확실하게 밀도맨 중심주의고 디레기레이션 니오리베럴리즘, 소위 말하는 하드라인 컨서비티즘을 추구했기 때문에 반대로 리베럴한 보수 세력들이 특히 최근에는 제1야당이죠. 입헌민주당 이 스스로가 이 색깔을 자기들의 색깔을 진하게 나타낼 수 있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총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입헌민주당의 통합 움직임이 되게 활발했는데요. 이 국민민주당하고 대부분이 협치게 되었고 민사당도 드디어 5명밖에 없지만 단수인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이 입헌민주당에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물론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 단계로 해석이 되는데요. 확실히 옛날에는 조금의 정말 사소한 이념 차이, 충돌 이런 것 때문에 못했던 야당 통합이 또다시 민주당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시작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다음 총선을 저는 아주 기대하고 재밌을 거라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토대로 두 번째 질문이었는데요. 스가 내각의 전망인데 저는 아주 전망하기가 되게 잘 못하는 분이긴 한데요. 일단 제가 스가 총리가 탄생했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가 총리는 마이크가 여전히 하울링이 나는데요. 그래서 안 쓰는 게 차라리 낫다고. 뒤에서 만일에 들리면은 안 쓰고 마이크 안 쓰고 할게요. 예. 저는 마이크 쓰고 싶어요. 멀리 잡고.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덜 올리게 하시면 괜찮을까요? 네. 나도 여기. 네. 스가 총리는 잘 아시다시피 파볼 비세스 총리 탄생으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자민당의 역사를 보면 55년 이래 파볼의 영수 리더가 천재로 선출되는 것을 관리했으나 89년에 처음으로 영수가 아닌 사람이
총대로 됐습니다. 문호 소스케라는 총리인데요. 이후 위에 차올 때마다 자민당이 어떻게 왔냐면 이미지가 좋은 클린한 정치인들을 총대로 선출시키면서 위기 관리 차원에서 이 공을 약간 돌리는 중심부에서 소수 파벌들의 공을 돌리는 그런 방식으로 위기 관리를 해왔는데요. 어떤 면에서 수가가 총대로 선출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아베 정권이 장기화되면서 부당한 여러 스캔들이나 문제들, 코로나 대응 실패, 더해져서 아베 정권에 대한 평가가 아주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 눈앞에 총선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자민당 내부에서 다음 총리는 아무래도 중간 개투형 내각이 될 것이라는 예상 관측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괜히 본인이 선들었다가 본인이나 본인이 소속하는 파벌이 파벌의 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주요 파벌들이 대거 수가를 지배했던 것 같고요. 그러나 그거는 자민당의 생각이고 수가 순위는 아마 생각이 다를 겁니다. 자기는 오랫동안 하고 싶을 거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정권 8년을 걸쳐서 장관으로 지낸 사람이기 때문에 자민당 내뿐만 아니라 관료, 언론, 이익단체 등 권력 유지의 핵심이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보다는 오래 안전하게 정권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예측을 해보는데요. 물론 이것은 다음 총선에 모든 것이 걸려 있습니다. 수가가 얼마나 이석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거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일단 이런 수가 내각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생각해 보면 자민당 내에서 수가를 지지하는 사람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수가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예측을 하려면 수가가 어떤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위 스가 그룹으로 불리는 30명 규모 파벌 위원들입니다. 특히 정포, 비세스대 정치인들인데요. 이 사람들 한 30명 정도 되는데 대거 스가를 지지합니다. 두 번째 스가의 지지 기반은 자민당 내에 존재하는 파벌을 걸치는 이념 그룹인데요. 이 이념 그룹이라는 것이 정책 연구회 이런 식으로 많이 존재를 하는데 특히 스가는 우파 이념 그룹인 창생일본, 서세미홍 부회장으로 있고요.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정책 그룹으로 시작된 키사라기 가이라는 모임에도 고문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파벌의 반패가 약한 스가이기 때문에 스가 총리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지지 기반 파벌 그룹하고 이념 그룹 이 두 가지 지지를 무시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책적 측면에서도 이러한 면들이 반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당인 국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베보다 훨씬 친하고 가깝고 우호적이기 때문에 국민당의 지지를 받는데 아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제3의 세력으로 자리매김한 유승에도 많은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총선에서 많은 조금 지더라도 이러한 제-당배의 세력들과의 관계를 심화시키면서 어떻게든 간에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으로 미국 대선 한반도 일본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저는 사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잘 사실 모릅니다. 그래서 네, 아주 얕은 지식으로 적어놨는데요. 일단 자민당 정권은 백악관 주민이 인근은 미국과 협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권입니다. 그래서 바이든 자기 미국 대통령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아마 모두들 하실 것 같은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판에 대해서는 아직은 파악하기 사실 어렵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내가 비교를 하면 어느 정도 일본도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트럼프가 너무 중국을 견제를 했기 때문에 일본도 되게 입지가 좁았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일본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자기 대외 정책을 구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은 미국이 일본을 신뢰하는 나라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도 물론 바이든 정권이 엔게이지먼트 관여 전략을 취하면서 관계 개선에 나설 것처럼 보이지만 한 번 더 협상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예측 아주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은 많이 강하게 북한을 비판한 적도 있고 밀가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서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의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변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인데 이건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아주 되게 큰 뭐랄까요. 아무도 예측 불가한 것 같습니다. 여기 일본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연출해온 트럼프 행정부보다는 바이든 행정부가 취할 것으로 보이는 압박 정책, 북한 대북 제재에 힘을 많이 실어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일본 보수들이 선호하는 방향이기 때문인데요. 이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는 중개자 역할을 수상하겠지만 북한의 행동에 많은 것이 달려있다는 점에서 한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남북관계 개선이란 사명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설득에 나서겠지만 일본이 이것을 얼마나 도와주냐 아마 안 도와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약간 조금 이렇게 미국을 이렇게 일본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 한일 관계에 오가는 논문들을 보면 제가 오늘 보이는 것이 과거 한국과 일본은 북한과 중국이란 이 지역에 존재하는 두 가지 위험 요소에 대해서 위험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나 이 대외 정책을 결정짓는 위험 인식이라는 면에서 한일 양국의 인식이 갈라지고 있다라는 해석이 많이 나옵니다. 예전에는 한국의 정권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인식이 갈라진 적이 있었으나 중국에 대한 인식마저 크게 한일 간에 엇갈린 적은 별로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은 밀놈의 중심 지역 질서를 지향하지만 한국은 중국이 이끄는 지역 질서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러한 한국의 태도 변화를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경계심을 갖고 있는 거다라는 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문재인 정부가 예전 들어서 스가 정권에 이렇게 접촉을 해보고 이렇게 많은 대화를 시도해보는 모습을 보면 저는 그렇게 지금보다 나빠질 수가 있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만 그래도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한일 관계는 허정될 것으로 저는 희망하고 있고요. 특히 무역 체제에 있어서 다자간 협력이 많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RCEP 등을 통해서 미국과 중국 사이의 밸런싱 전략을 많은 국가들이 사실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전략을 내세우고 있고 여기서 한국과 일본도 이런 프레임 안에서 다시 한번 재건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희망적인 예측이지만 과거 역사 문제가 걸림돌이 되었을 때 현실주의자들이 많이 투트럭 접근, 앞으로치 이런 걸 많이 주장했는데 그 최소한 경제 안보 문제하고 과거사 문제를 분리하는 그런 투트락의 접근이 부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은 많이 쓰는데 마지막에 한일 관계 미래 구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관리 해결 나가야 될 것인지 한일 관계 미래 구상 해달라. 아주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이론 중에 제가 공부한 이론 작은 이론 중에 상대방의 선호,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우리가 상대방에게 새로운 정보나 경험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제공해야 된다.
이 새로운 정보를 상대방이 인식을 하면서 프리퍼런스 체인지가 일어난다라는 이론이 있답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자면 똑같은 행동을 계속하면 진짜 아무 진정이 없고, 그리고 상대방의 프리퍼런스에 만약에 성화의 변화가 있다면 그의 원인은 어딘가에서 제공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저는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해당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난 몇 년간만을 봤을 때 한국 측이 더 많은 새로운 경험을 일본에게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위안부 합의 재검토가 먼저 불씨가 됐고, 뭐 간대징용 판결 이런 것도 문제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저는 용감한 사람이 아니죠. 네, 그런 문제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봤을 때 확실한 것은 위안부 파기나 대법원 판결은 한국이 그때까지 취하지 않았던 행동이었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보고 일본의 선호가 변경된 거 아닐까. 그 결과가 외교상에서 일본이 한국을 가치를 공유한 나라라는 표현을 삭제하거나 수출 규제까지, 물론 이거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 잘한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일단 대외 정책이라는 틀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한국이 제공한 원인이 조금 더 최근 몇 년만 봤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점은 제가 한일 관계는 우려스러운 점이 많지만 제가 제일 우려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러한 일본 행위들이 시인사회가 아닌 학계에서도 공감을 많이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너무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을 제가 논문을 보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국제학술 논문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입장을 해석하는 논문은 꽤 많고요. 발표가 많이 되었지만 학술적으로 한국의 행위나 행동을 해석하는 논문은 찾기가 아주 힘듭니다. 근데 왜 그런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국제학술지, 저희 연문자나 국제학술지라는 성격상 한국의 대일 정책이라고 우리가 하는 정책이 대외 정책의 레벨보다는 국내 정치의 자원에 근거한 행위라서가 아닐까라는 조심스럽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대일 정책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 정치 때문에 이렇게 사태가 많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국제 논문에서 이렇게 발표할 장이 없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교착 상태가 허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한국과 일본이 모두 전략적 입지에 다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제가 웨비나에서 그 유명하신 제니퍼 린드 교수님의 강의를 쓸 기회가 있었는데요. 린드 교수님이 농담을 삼아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아지면 그것도 우려스럽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한국과 일본이 안보 분야에서 협력할 정도면 동아시아 전체가 정말 안 좋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다 웃었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시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물리적으로 갈등이 없더라도 동아시아 쪽은 항상 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남북 관계가 조금 좋아졌지만 그것도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예측 불가능성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물론 더 큰 문제는 사실 중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긴장 관계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 다자간 협력 체제 이런 걸 혐오하는 움직임도 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사이가 좋아서가 아니라 미중 갈등에 휩싸이지 않도록 하는 위기 관리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한일 갈등이 걸림돌이가 되면 절대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많은 것을 이뤄냈지만 영원히 작은 나라고 혼자 잘 살지 못하고, 이거는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일본은 저는 미국에 거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그렇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작은 나라가 아주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아닌 중국, 혹은 미국 이렇게 선택을 하는 전략보다는 모두가 잘 지내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작아도 적어도 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일단 위치에 있지 않을까. 지리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생각을 하고 네 저는 많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